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터틀 모듈을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았고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작성한 함수가 이제 circle이라는 이제 이름의 함수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함수로서 arc라는 이름의 함수를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크라는 이제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 서클의 일부를 이제 그리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서클은 이제 그 아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서클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된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그 부채꼴의 호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반지름이 얼마인 서클의 호를 그릴 것인지 즉 반지름과 그 다음에 중심각을 파라미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라는 함수의 이제 파라미터는 물론 이제 터틀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지름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앵글을 이제 파라미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클에서는 이제 그 t와 r, 터틀과 레디어스만 이제 파라미터였는데 그거에 지금 앵글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클은 무조건 중심각이 360도이지만 아크는 이제 이 중심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 파라미터 추가된 파라미터 앵글은 그대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호의 중심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단위는 디그리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을 360도로 입력을 한다면, 지금 360을 입력을 한다면 이 아크라는 함수가 마찬가지 서클을 이제 그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앵글을 정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러한 아크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 직접 작성을 하고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서클과 유사한 점은 있을 텐데요. 서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폴리곤을 그리는 함수를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서클은 이제 폴리곤에서 그 이제 중심각이 360도가 되기 때문에 그 폴리곤 자체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는 이제 아크를 그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아크를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폴리곤을 그리는 함수, 폴리곤 함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부터 조금 수정을 하는 방식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앞에서 폴리곤 함수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폴리곤을 그렸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그, 폴리곤을 그릴 때 이제 각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할지를 이제 변의 개수죠. 그걸 이제 파라미터로 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때 그 폴리곤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한 바퀴가 돌면 360도가 돌아가는 거니까 각각의 세그먼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앵글을 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앵글을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죠.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arc 그 다음에 t 터틀을 받아들일 파라미터를 t라고 두고요. 반지름 받아들일 파라미터 r, 그리고 중심각을 받아들일 파라미터를 ang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폴리곤을 그리는 그런 반복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아크를 조금 확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라인 세그먼트를 몇 개를 적당히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결정을 해야 될 것은 앞에 서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아크의 호의 길이가 우리가 그릴 때 사용하는 이제 선분의 길이 합과 이제 같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테니까 일단은 이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다시 그리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아크를 생각을 해서 아크의 둘레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를 아크 랭스라고 두고 이것을 계산을 한번 먼저 해보죠. 자, 아크 랭스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로 하면 전체 반지름이 r인 원의 이제 둘레 길이가 나올 텐데요. 지금 앵글이 중심각인데 지금 단위가 360도인 거니까, 즉 전체가 360도일 때의 둘레 길이가 이것이므로 이것에다가 360분의 앵글을 이제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아크랭스 호의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일단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나서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럼 이 호를 근사적으로 선분 몇 개로 이제 근사적으로 그릴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서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즉 이 아크랭스들을 대략 한 3픽셀 정도 되는 세그먼트로 그림을 이제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몇 개 정도 그려야 되는지를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n이 정해졌으면 결국 하나하나의 세그먼트의 길이와 그리고 세그먼트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앵글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의 랭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스텝 랭스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값은 전체 호의 길이를 개수가 정해졌으니까 개수로 나누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를 그리고 이제 회전을 조금 턴을 해야 되겠죠. 자, 전체 중심각은 앵글인데 이러한 세그먼트가 모두 n개를 이제 이어서 만들 것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세그먼트를 그리고 나서 라인 세그먼트를 그리고 나서 얼만큼 각도를 회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디얼하게 호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점에서는 이제 접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접선을 그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수직이 될 텐데, 자, 우리가 터틀을 움직일 때 이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앵글만큼 중심각이 돌아간 그런 호의 맨 끝점에서도 비슷하게 이 중심으로부터 이제 수직이 되는 이러한 이제 접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 forward로 이렇게 딱 갔다가 이제 적당히 턴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가 얼만큼 턴이 움직였는지, 앵글이 움직였는지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중심각이 앵글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각각의 거의 이제 수직이 되겠죠.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제 평행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이제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제 평행으로 이제 그리면 결국 여기가 이제 앵글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스텝 앵글은 n개를 이제 그릴 때 전체 n개를 반복할 때 앵글만큼 돌아가야 되므로 스텝 앵글은 전체 앵글을 n으로 나눠준 만큼 세그먼트 하나를 그리고 턴하고 또 세그먼트 하나를 그리고 턴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단계별로 랭스와 앵글이 정해졌으므로 앞에서 폴리곤에서 하는 것처럼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n번 반복을 하는데 터틀을 포워드로 스텝 랭스만큼 전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진한 다음에 턴을 스텝 앵글만큼 턴을 하는 것을 n번 반복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드를 조금 정리한 것이 이제 앞에 있는데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아크 랭스를 먼저 호의 길이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 호를 선분으로 근사를 하는데 몇 개로 근사를 할지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 서클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n이라고 하는 변의 개수가 정해지면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을 그리고 나서 턴을 하는 앵글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아크 랭스를 n으로 나누고 전체 앵글을 n으로 나누어서 스텝 랭스, 스텝 앵글을 정한 다음에 n번 반복을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스텝 랭스만큼 포워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스텝 앵글만큼 레프트 턴을 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아크를 이제 그리는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이제 다 해보고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이 코드의 뒷부분을 보면 폴리곤을 이제 그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곤을 그리는 것을 이제 일종의 힌트로 삼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폴리곤은 아니고 폴리곤보다는 조금 더 제너럴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폴리곤에서는 n 값은 우리가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변의 길이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지만 폴리곤에서는 앵글을 따로 전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에서는 이 앵글을 360도만큼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앵글을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만큼 이제 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스텝 앵글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따로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폴리곤 자체를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일반적인 함수로 우리가 만들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을 폴리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즉 폴리라인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터틀, 그 다음에 변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각각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리고 그 변을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턴을 할 거냐를 다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러한 4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고요. 자, 그래서 n번 반복하는데 랭스만큼 움직이고 포워드로 움직이고 그 다음 앵글만큼 턴을 하는, 이때 앵글은 외부에서 전달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제 파라미터로 정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폴리곤은 아니고 이제 폴리곤처럼 그리는, 이제 그리기 위해서 라인을 여러 개 그리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폴리라인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이렇게 폴리라인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 나면 앞에서 그 아크라고 하는 함수를 뒷부분을 폴리라인을 사용해서 다시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부분 대신에 폴리라인 터틀, 그 다음에 n이 이미 여기서 구해졌죠. 그 다음에 랭스가 위에서 스텝 랭스가 구해졌고요. 그리고 앵글도 스텝 앵글이 위에서 계산이 됐으니까 이 포문을 쓰지 말고 그 포문을 이제 묶어내서 폴리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제 만들고 아크의 뒷부분을 폴리라인 함수로 호출하는 걸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일을 이제 해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크를 보면 앞부분에 요 계산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뒷부분의 for 문장을 폴리라인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크에서만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폴리곤이라는 함수에서도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폴리라인을 적당한 앵글, 적당한 랭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폴리곤도 다시 이렇게 폴리라인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바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폴리곤은 제 각각의 스텝 랭스, 스텝 앵글이 다음과 같이, 랭스는 이제 외부에서 파라미터로 이제 주어지면 되고요. 주어진 값을 그대로 쓰면 되고, 앵글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정N각형을 그릴 때 턴을 이제 매번 n분의 360도만큼을 하는 거니까 그 값을 계산을 해서 계산된 값을 그냥 폴리라인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폴리라인을 호출을 하면 굳이 뭐 폴리곤을 따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라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폴리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폴리라인을 이용을 해서 폴리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크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즉, 폴리곤과 아크의 공통된 부분이 결국 폴리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공통된 부분을 만들고 이 공통된 부분을 각각의 함수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크를 일단 만들고 나면 그 아크는 서클보다 좀 더 일반적인 함수니까 서클이라고 하는 이 함수도 앞에서와 같이 그 호의 길이를 계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아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즉 아크에서 앵글 대신에 360도를 전달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서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작성했던 함수를 다시 사용을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작성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아크와 폴리곤에서 공통된 부분이 폴리라인이었는데요. 자, 그러한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묶어냈는데요. 폴리라인이라는 함수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리팩토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리어레인징을 하는 것이죠. 다시 배열을 하는 것인데, 목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들의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개선을 하고, 그리고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리팩토링인데요. 앞에 예제에서 그런 리팩토링의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arc라는 함수와 polygon이라는 함수에서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코드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공통적인 함수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polyline이라는 함수로 factor out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팩토링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시 재정비하는 이러한 과정,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 작성을 할 때부터 미리 잘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도 폴리라인을 먼저 작성을 하고, 폴리라인으로부터 아크, 폴리곤 이런 함수들을 이제 만들었다면 굳이 리팩토링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건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런 설계를 잘 할 만큼 우리가 좀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리팩토링 작업이 없도록 잘 고안을 했다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이제 하면서 막상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들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크하고 폴리곤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리팩토링을 이제 중간에 하게 된다는 것이 미리 생각을 미처 못해서 이중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리팩토링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코딩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습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사인으로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팩토링을 이제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물론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조금 체험을 해 봤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development pla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발 계획 정도가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 본 개발 계획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캡슐레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접목을 했는데요. 인캡슐레이션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이제 짧은 코드이긴 하지만 잘 작동하는 짧은 코드를 만들고 나서 그 코드를 재활용을 이제 하기 쉽도록 함수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인캡슐레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은 그런 함수를 좀 더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변의 길이가 100픽셀인 스퀘어를 이제 그리는 함수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변의 길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좀 더 일반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퀘어보다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것이 폴리곤을 그리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처음에는 굳이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일단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코드가 잘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다음에 그러한 여러분이 작성한 그 코드에서 공통적인 부분 아니면 일관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런 부분을 인캡슐레이트를 합니다. 함수로 즉 만드는 거죠. 즉 코드를 재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함수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면서 그 코드에 이제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코드에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 그 코드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적당히 적절한 파라미터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함수를 일반화 시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함수들을 쭉 만들어 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타이핑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피하고자 할 때는 코드를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함수들을 갖다가 더 추가해 나가는 과정에서 즉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폴리곤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클 함수를 만들고, 아크라는 함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쭉 해보면서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또 새로운 공통된 함수를 우리가 리팩토링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 함수들을 이제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ocstring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doc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함수의 시작 부분에 오는 이 문자열을 우리가 docstring이라고 합니다. 이 docstring의 역할은 이 함수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docstring에서 doc이라고 하는 것은 documentation, 문서화하는 것이죠. 그것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설명하는 문자열, 이 정도가 되겠죠. 문서화한 문자열. 자, docstring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polyline이라는 함수에 docstring을 추가한 모습인데요. 지금 따옴표를 3개를 이제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따옴표를 3개를 쓰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내가 이 함수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즉 인풋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함수가 혹시
반환값이 있는 return value가 있는 경우에 return value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여기다가 적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적어 두었는데요. 자, draw n개의 라인 세그먼트, n개의 라인 세그먼트를 그리는데 각각의 라인 세그먼트는 주어진 랭스를 길이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라인 세그먼트 사이에서 앵글이라는 그 값만큼 각이 지금 턴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앵글은 디그리 단위다 라는 것이 지금 써 있습니다. 그리고 t는 터트를 전달을 이제 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 닥스트링은 이제 쿼테이션 마크를 이제 3개를 쓰는데요. 그래서 트리플 쿼티드 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멀티라인 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닥스트링을 보면 라인 하나 둘 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이 여러 개에 걸치더라도 그냥 한 덩어리로 그 닥스트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플 쿼트나 그 혹은 멀티라인 이런 그 스트링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3개를 이제 앞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 라인에 걸친 문자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써두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때 설명을 이제 볼 수 있으므로 금방 이제 그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닥스트링을 이제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닥스트링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러 그 개발 툴에서 이 닥스트링으로 작성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 방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봤고요. 닥스트링을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를 한번 실제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마크다운 형태이고 그냥 파이썬 코드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전혀 안 되고요.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함수가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자, 함수가 이제 입력이 되고 폴리라인 함수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때 파라미터가 어떤 거고 파라미터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물론 이 닥스트링을 내가 함수 정의로 이동을 해서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이 해도 가능합니다. 자, 폴리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파라미터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이라고 쓴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 키와 탭 키를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그 팝업 팝업 윈도우 같은 게 하나 뜨죠. 그러면서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함수의 이름과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닥스트링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내가 적은 내가 적었을 수도 있고 이 함수를 작성한 사람이 적었겠죠. 이 닥스트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폴리라인이 4개의 파라미터고 각각의 파라미터는 어떤 순서고 파라미터 이름은 어떻게 되고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폴리라인은 바로 위에 정의를 했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코드가 굉장히 길면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다른 파일에 작성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작성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Shift 탭을 통해서 닥스트링을 쉽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닥스트링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그 함수의 설명을 닥스트링을 이용해서 달아두면 나중에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버깅과 관련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하는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함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이제 요약을 해 둔 것이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고 어떤 동작을 하고 그리고 리턴 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해 둔 것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계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와 그 함수를 호출하는 곳, 함수를 호출하는 곳을 콜러라고 부르죠.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코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계약이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잘 지켜서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polyline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4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t는 터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그 변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틀 오브젝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은 정수여야 됩니다. 물론 양의 정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length는 이것은 뭐 정수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길이니까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angle도 숫자인데 디그리 단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파라미터의 조건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프리컨디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프리컨디션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 콜러가 잘 맞춰야 되는 그러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프리컨디션에 반해서 함수가 이제 끝났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어떠한 조건이 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포스트 컨디션에는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을 때 함수가 다 실행이 되고 났을 때 어떤 결과를 이제 의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수적인 어떤 다른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리턴 밸류가 어떻게 된다,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트 컨디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 에러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그런 에러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프리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이 제대로 잘 지켜져야 됩니다. 이때 프리컨디션은 그 함수를 작성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고요. 그 함수를 호출하는 곳, 호출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혹은 호출하는 그 다른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프리컨디션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함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따라서 에러가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 에러의 원인은, 버그는 함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호출한 곳, 호출한 쪽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프리컨디션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함수가 이제 어떤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닥스트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프리컨디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지만
그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그것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프리컨디션을 잘 지켜서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함수가 다 수행이 되고 나면은 의도한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결과가 제대로 지금 나와 있지 않는다면, 즉 포스트 컨디션이 그 정해진 대로 나와 있지 않는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에러의 그 이유가 콜러가 아니라 그 함수 자체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프리컨디션을 제대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컨디션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함수 어디에선가 잘못된 버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프리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을 잘 지켜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지 에러가 없겠고, 그리고 이런 프리컨디션이 어떻게 되고 포스트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어야지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디버깅 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 4장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작성하는 연습들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경험을 좀 해본 것 같고요.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계속 다양한 그런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다음에 사용을 할 때 아니면 버그가 없도록 혹은 디버깅이 쉽도록 인터페이스를 이제 정확하게 잘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인터페이스, 프리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을 잘 지키도록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